제목을 잘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전략 없으면 망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략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학생과 그냥 열심히 한 학생을 비교하면 입시에서는 목표 지향적인 학생이 100% 승리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학생을 만드는 게 지금의 입시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입시 얘기니까 목표 지향적인 학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눈물 흘리는 학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표 지향적인 것,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쯤이 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입시 강사로 활동을 한 지도 좀 됐고, 또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교사 경력이 올해 20년 9개월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했는데 조금 마음이 편한 이유는 제가 항상 입시 설명이 이렇게 딱 앞에 서면 되게 불편했거든요. 마음이 딱 끝난 제가 좀 마음이 편한 이유는 제 둘째가 지금 고3으로 이제 입시를 끝냈거든요. 저 졸업합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전 졸업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막 이러고 가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정성희 쌤이 시작하는 학부모였다면 저는 이제 끝난 학부모, 부모님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할 건 다 경험했겠죠. 입시 강사로서 그리고 입시 지도 교사로서 이렇게 경험할 건 다 경험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만 이제 길만 노하우만 전략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입학사정관들 그리고 전임 입학사정관들, 위탁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최대한 강의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제분들이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입시 설명회 한다고 와가지고 이상한 사진을 책 버리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수능 이틀 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고3 교실을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이제 1년 동안 쌓아놓았던 책을 버릴 수 있도록 저희 학교는 이렇게 트럭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책 갖다 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은 고3이 아닙니다. 책을 버리러 온 학생이 아니고요. 책을 주스러 온 학생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죠? 수능 이틀 전인데 새 책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찾고 있는 건 새 책이거든요.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새 책이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비 고3인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 수험생의 진실, 새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는 앞에만 공부를 했습니다. 한 두세 페이지 공부를 했죠. 저는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을 대학 보내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학교에서 딸내미들 이렇게 대학 보내는 건 정말 쉬웠는데 아들내미들은 힘들더라고요. 맨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책은 안 넘어갑니다. 저는 교사 경력 20년이니까 펜 방향만 봐도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거든요. 왜 넌 맨날 공부한다고 하는데 페이지가 똑같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고민의 지점을 찾아내시면 입시는 성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내년에 책을 버릴 때 새 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크게 고민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길이는 워낙 선명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쯤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거 보시면 내년에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34만 7,447명입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전국에서 45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9월 달에 학력 평가를 친 학생들은 학평을 친 학생들은 30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9월 달에 학평 안 친 지역까지 합치면 실제로 재학생 가운데서 수능을 칠 걸로 예상되는 학생은 35만 명이거든요. 그 정도 선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수능을 친 학생들보다 한 4만 명 정도 줄거든요. 근데 대학 인원을 보세요. 대학 수능을 볼 거라고 예상되는 학생 35만 명, 대학 정원 34만 명입니다. 대학 가는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등록금만 내시면 돼요. 등록금만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고 싶은 대학이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재학생들 가운데서 35만 명, 그리고 재수생 16만 명, 51만 명, 그리고 4년제 대학 34만 명, 거기에 전문대학 20만 명, 54만 명, 대학 정원은 54만 명,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은 50만 명. 얼마든지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대학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우리가 입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출발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대학을 가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엔 3가지나 4가지가 다입니다. 전국에 있는 189개의 4년제 대학이고요. 4년제 대학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42%요. 그래서 내신 하는 겁니다. 42%를 100명 중에 42명을 내신으로 뽑고 내신으로만 뽑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고요. 정시고요. 기타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논술이고요. 대학 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형 5가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내 아들 내 딸을 대학 보내야 되겠다. 너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아셔야죠. 이 5가지를 다 준비한다? 현실적으로는 뭐 가능은 하겠죠. 아까 정승희 선생님이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다 준비해야죠. 그러나 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전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누구나 다 가는 대학 말고요. 돈만 내면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 말고요.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 15개. 방송이라 차마 그 주문을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 이상한 주문 아시죠? 이렇게 나오는 주문을 외우지 못하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선호 15개 대학이요. 그 대학을 보시면 내신이요. 100명 중에 8명 뽑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이렇게 뽑는다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선명해지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내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전제로 간다면요?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을 전제로 간다면요.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서울에 온 지 한 10년, 11년째거든요. 올해가. 제가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수업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3 담임, 야 어디 갈래?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아니 네 성적을 보고 못 간다는 거 알잖아. 알죠. 그래서 대학 어디 갈 거야? 인서울이요. 무한 반복입니다. 서울 바깥엔 사람이 안 사는 줄 알더라고요. 이상한 경우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서너 15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종입니다. 그 다음이 정시고요. 그 다음이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 광풍이 붑니다. 올해 입시에서 논술 경쟁률 가장 높았던 대학이요. 인하대, 의대 338대 1. 그 전쟁터로 자녀들을 보내시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의대를 제외하고 제일 높았던 대학이요. 서강대 화공생명이요. 127대 1이요. 전략적인 실패가 예정되어 있죠. 127대 1에 경쟁을 뚫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 밑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선명하네요.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통칭해가지고 대학 가기 위해서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고 논술도 해야 되고 왜 이러세요? 그건 전략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입니다. 전략이 정확. 내가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이다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입니다. 스카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도 스카이를 갖고 와봤습니다. 스카이에서요 평균적으로 정시에서 선발되는 비율이 한 30% 정도, 평균 3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기준으로 작년에 정시로 수시 비율이 얼마였냐면 정시 비율이 23%였습니다. 77.8이었으니까 22.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수시에서 충족하지 못한 인원이 넘어가면서 실제로 작년에 서울대가 선발한 비율을 보면 27% 정도 됩니다. 27% 중에서 졸업생의 비율입니다. N수생의 비율입니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재학생 40만 명이고요. 재수생 13만 명 중에서의 비율입니다. 서울대학교 54%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올해는 더 높아질 겁니다. 작년에 상위권 재수생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연세대학교요 58%입니다. 고려대학교요 64%입니다. N수생의 비율입니다. 40만 명 대 13만 명의 비율 대결이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 올해는 거의 70%, 세계대학이 70%를 나란히 넘었을 거거든요. 7대 3의 비율을 보입니다. 가면 갈수록 강세입니다. 재수생 숫자도 늘어나고요. 재수생 비율도 늘어나고요. 상위권 재수생 비율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회가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대학이 하나씩 뚝뚝뚝뚝뚝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서너 15개 대학이면요. 수능에서 몇 개 틀리면요. 15개 틀리면 못 갑니다. 서너 15개 대학까지가 대체로 수능 9개 정도 됩니다. 수능 9개 틀리면 과를 정하지 않고 14번째 대학에 이상한 과를 가야 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학과들 있잖아요. 터키, 아제르바이잔 학과 뭐 이런데 그걸 가야 됩니다. 하나씩요. 근데 내가 진짜 재학생 때, 현역일 때, 고3 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웬만한 학력평가에서 모의고사에서 진짜 성적을 잘 받다가 수능날 삐끗 실수해가지고 2점짜리 틀렸습니다. 2점짜리를 2개 더 틀렸습니다. 평소 틀리던 것보다.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돼요? 2개 더 틀렸으니까 단계가 2단계 더 떨어지겠죠. 3개 떨어집니다. 다니다가 억울합니다.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반수를 합니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 막 반수생들이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고3입니다. 현역은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제 학생들 올 때마다 정시 파이터? 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4학년 때 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고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2018학년도에 서울에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 선배, 오빠, 언니, 뭐 친척 2018학년도에 고3이었던 학생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고3이었던 학생들 중에서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 그리고 국나사니까 문과, 이과를 가지고 오려고 했으나 너무 비참해서 그나마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문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분위 평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국어, 수학나, 탐구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오냐고요. 98점 이상이면요 최상위권입니다. 재학생 최상위권. 100점 만점에 평균 98점. 훌륭하죠. 그 학생들이요 3월, 6월, 9월 수능까지 성적 추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완벽한 1등급이었던 아이가요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왜요? 6월에 재수생, 9월에 반수생, 그리고 수능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만명. 부모님들 세대로 말씀드리면 절에 가서 공부하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절에 가서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막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간 아이들. 요즘 세대로 말하면 군대에서 공부한 아이들. 작년에 군대에서 공부해서 만점자 하나 나왔잖아요. 군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 걔들이 성대를 다니다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막 열심히 뒹굴다 보니 아 성대 조금 그런데 내가 왜? 그러면 이 틈에 공부라도? 그리고 수능 만점을 받습니다. 96에서 98%는요 10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기준이 94, 96이니까요 거기서 1등급에서 이제 2등급으로 떨어진 적은 없으나 그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아이들의 성적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93에서 96이라고 하는 건 1등급이 소원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왜요? 재수생들과 반수생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선명한 답이 나오죠. 하루 16시간 공부하거든요. 재수생들이요. 재종반에 들어가면, 재수종합반, 뭐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제 제자들도 좀 들어가 있긴 한데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이니까 3,500만 원 정도 들죠. 이것저것 하면 4천만 원 듭니다. 재수 돈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천만 원을 드릴 돈이 없으니까 독재를 다닙니다. 그리고 수능을 또 망하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내년 예비 고3이니까 현역일 때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정시에서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정시 파이터가 되는 재학생들은요 딱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정시 파이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루 16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본 적도 없으시죠? 제발 소원이시죠? 네. 재학생들이 정시 파이터라고 말하는 순간 이 학생들은 공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말입니다. 그렇게 정시 파이터를 꿈꾼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을 도망가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네들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루 15시간, 16시간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정시에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요? 경쟁자들은 그만큼 하거든요. 아침 6시에 기숙사에서 기숙학원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6시에 쫓겨납니다. 기숙사 문이 닫히거든요. 새벽 1시에 기숙사 문이 열립니다. 그러고 있는 아이들을 내년에 다 아시죠? 고3이 돼도 체육대회를 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쫓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정시 파이터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조건 딱 하나만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15시간, 16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 그 아이는 진짜 정시에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듭니다.
성적 보이시죠? 이것만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 제가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수능 자료입니다.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요. 국어, 수학과 수학나 재학생들 수능 표준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대학, 선호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은 100분위 1을 반영합니다. 100분위 1은 그냥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흩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 점수입니다. 재학생들의 표준 점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왠지 그래프가 위쪽이 휑하죠? 다음 그래프는 어디서 나올까요? 위쪽에서 나옵니다. 졸업생들입니다. 표준 점수로 봤을 때 정시에서 사용되는 표준 점수로 봤을 때 10점에서 15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주요 대학의 선호도 순으로 쭉 정리를 했을 때 선호도 순으로 정리했을 때 표준 점수 15점이면 6개, 7개 대학이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하고 있으면 걔는 정시 파이터로서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등급 분포를 한번 봅니다. 국어고요. 재학생들의 등급 분포는 의도했던 대로입니다.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의도했던 도수 분포가 나옵니다. 졸업생들이요. N수생이요. 의도하지 않았던 어디 쪽으로 쏠려 있습니까? 앞쪽으로 쏠려 있죠. N수생이 압도적으로 수능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리가형이요. 수리가형을 보면 조금 독특한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1등급에 어떻게 돼요? 1등급에 극상이 찍히게 되는 거죠. 의대 가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나형입니다. 문과 수학이요. 재학생들은 비슷하게 이번 수능이 문과 수학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평균적이지 않은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나 졸업생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갑니다. 흔들림 없는 1등급이요.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학생들이 정시를 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되게 응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그렇죠? 아까 정승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열심히 16시간 동안. 그게 아닌 한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목표로 공부한다.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올해 제가 대학 이제 지도에서 대학을 갔던 아이들 고대 학생들만 말씀을 드리면 고대에 합격한 학생들이요 왔습니다. 선생님 붙었어요 막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걔들 수능 성적을 쭉 못 가네. 그러니까 고대를 통과해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이 고대 성적이 나온 놈이 하나도 없어요.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일단 눈치 빠르신 학부모님이 일단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 보였다는 이야기죠. 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한양대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오로지 내신 100% 돌립니다. 파이낸스 경영이요. 그리고 미래자동차학과요. 4년 장학금 줍니다. 진짜 좋은 학과죠.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해서 한양대가 열심히 밀고 있는 학과입니다. 4년 장학금을 줍니다. 4천만 원이죠. 훌륭합니다. 조건은 엄청 간단합니다. 1등급만 받으면 됩니다. 내신이요. 1.02면요. 30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졸업할 때 한 30개 과목 정도 되고요. 그중에 2등급 2개 나오면 저성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1이면 됩니다. 장학금 받는 건 되게 쉽다, 그죠? 4천만 원짜리입니다. 학교에 몇 명쯤 있을 것 같으세요? 1명, 2명. 질문. 1.0인데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1.0이면 어디를 써야 될까요? 서울대, 고대, 연대. 근데 왜 한양대를 썼죠? 최저를 못 맞추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내신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 1학년 성적과 2학년 내신을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겠죠? 네,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딱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가 선명하기만 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 3점대면 갑니다. 내신 3점대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가거든요. 별로 가고 싶은 대학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대학 가는 방법,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대학 가는 방법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교과, 수능, 학종, 특기자, 논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뭐예요? 내신, 수능, 학종. 3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3가지 중에서 자기가 주력을 할 것을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사실 준비하기가 정말, 지금 재학생들은 준비하기가 정말 좋은 전형입니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강해서 다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성공하는 전략 알려드릴 건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잘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수능 잘 보기 위해서 지금 뭐 합니까? 공부합니다. 학종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서 제일 심각한 오류가, 첫 번째 오류가 생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시험이죠. 전형이잖아요. 시험이에요. 그 다음 질문해 볼까요?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네요. 불합격. 당연한 거잖아요.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을 어떻게 잘 봐요? 여기까지 오신 학부모님들은 관심은 되게 많으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대학이 정보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모의고사 성적 잘 안 나오고요.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나오고요. 정시 귀신들이 존재하는 그곳, 내신 귀신들이 존재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빼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평범한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학종입니다. 근데 이 학종은 어렵습니다 라고 뻥칩니다. 누가요? 이런 기사 쓰는 사람들이요. 상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108개가 필요하대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3년 동안 몇 개 2년 동안 몇 개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봉사활동 489시간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종 공부는 끝난 거죠. 왜? 일단 우리 아들 딸은 상이 108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전국에 108개 상 받는 학생이 몇 명쯤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8개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 고등학교에 대회가 108가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웃기는 기사인 거죠. 되게 멍청한 거죠. 다음 질문 해볼까요? 그러면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의 합격생의 스펙을 보니 제일 상 많이 받은 애요.
그럼 두 번째 상 많이 받아서 서울대를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상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이 기사를 봤어. 몇 명쯤 될까요? 많이요? 2명이에요. 2명 가지고 이 기사 쓴 거예요. 가서 때려주고 싶죠. 이런 오해를 만들어내니까 학종이 준비가 안 되죠. 일단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형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생도 함께. 그 다음에 질문은 이겁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 그래서 지금 1학년에 수시로 합격해서 1학년에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상의 평균 개수는 몇 개일까요? 30개예요. 자, 그 다음 이런 되게 초등학교에서 할 법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한 명이 108개로 서울대를 갔습니다. 근데 평균이 30이래요. 그러면 통계상 상이 빵개인 학생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2명이요. 2명이요. 상 없이 서울대를 간 애가 2명이어야 이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상을 많이 받아야 대학을 간다라는 기사가 아니에요. 상 없어도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걸 읽어내면 공부가 제대로 된 거고요. 그걸 못 읽어내면 상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불합격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대학이에요. 저 입학사정관, 저 대학 교수, 고등학교에 상 받았네, 우수한 학생. 상 못 받았네, 열등한 학생. 대학 교수가 할 말이에요, 그게? 되게 웃기는 소리라고요. 30개도 많아 보이시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가는데 상이 30개가 없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학기당 6개입니다. 총 5개 학기만 반영이 되니까 학기당 6개입니다. 서울대를 가는 학생 교과 우수상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미 5개인데요. 모범상, 학교에서 모범상을 안 줄 리가 없죠. 서울대 갈 것으로 그렇게 성적 좋은 학생 모범상 주겠죠. 모범상 6개네요. 끝났네요. 속지 마십시오. 공부만 조금만 하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모범상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해드릴까요? 대학이 모범상을 받은 학생을 진짜 훌륭한 학생이라고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어떻게 모범상을 주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는 상의 종류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K대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종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학종을 통해서 뽑고 싶은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K대학을 갖고 왔습니다. K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 첫 번째를 펼치면 이걸 보입니다.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본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 그딴 학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진짜 보고 싶습니다. 20년 교사 생활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학생이 이미 학생이 아니어야죠. 근데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K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 심금을 울리는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솔직해도 되는 거야 할 만큼.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 거라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정시로 뽑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게 정시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이유는요, 그렇게 내신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종은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객관식 시험이 보여주는 우수함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객관식 시험이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수함을 보여준다?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지선다형인데요. 영재들, 천재들이 오지선다형에 갇힐까요? 아니요.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본 천재 한 명 있었거든요. 지금 29이겠네요. 유일한 천재 한 명이요. 제 상식의 선을 월등히 뛰어넘는 아이. 그 아이 내신 성적이 1학년, 2학년 때 5등급, 6등급, 7등급이었어요. 3학년 때 저 만났거든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진짜 탁월한 천재예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내신 성적이 안 좋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맨날 며칠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똑똑함이 왜지? 막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오지선다형은 이 아이의 능력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을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딸내미 이리 와봐. 저 학교에서는 다 딸내미, 아들내미 이렇게 부르거든요. 야, 딸내미 이리 와봐. 야, 너 네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초등학생을 위한 시험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 선생님, 제가 고3인데 그렇게 풀어봐. 그 다음 시험에 올백 맞았습니다. 선생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딱 20년 동안 한 명 봤습니다. 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낮춰서 수능에서 2개인가 틀려서 서울대 갔습니다.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요. 그것이 객관식으로 능력이 검증된 학생 말고요. 이게 학종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 어쨌든 이건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걸 우수하다라고 판단할지 대학이 제시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평가 요소는 되게 단순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일관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지적 호기심이 월등한 학생이 대학을 빛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연대고대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한양대학교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재단입니다. 그 학교는 조금 독특합니다. 완전 다르죠. 네, 한양대가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한양대 학종은 자소서가 없고 내신 성적 안 보거든요. 내신 성적 보는 칸이 막혀져 있습니다. 빛을 발하게 됐네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한양대형 학종 평가 모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선두적으로 달렸던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학이 이러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냐고요. 펭수를 뽑고 싶은 거 아닙니다. 자꾸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냐고 이러니까 다들 펭수요 이렇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고요? 우수한 학생이요. 여기서 심각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우수함이랑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대학 교수가 입학사정관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종에서 학종이 떨어지고 학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을 밀거든요. 이게 진짜 우수한 거야. 불합격. 선생님은 이게 우수하다라고 생각해. 불합격. 누가 우수함을 평가합니까? 대학 교수가요. 입학사정관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이 내세워 놓은 우수함을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우수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요. 그걸 저는 학인 전발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학인 전발은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연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이 연세대학교의 평가 요소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사립 6개 대학이 입학사정관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어떤 게 우수함이지? 그래서 동의한 겁니다.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동의한 우수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에 있는 공립대들을 학종을 운영하고 있는 공립대는 대부분 다 이 요소를 갖고 가거든요. 이게 우수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가 각각의 영역에서 우수함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예비 고3인데요. 학생부를 지금 뭔가를 해서 되나요? 네, 됩니다. 당연히요. 되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죠. 더 늦게 만난 아이들은 제가 지도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고3 때 만납니다. 고3 때도 바꿔도 됩니다. 근데 고2 때 바꿨어요? 무조건 되죠. 전략을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학인점발 중요합니다. 이 능력이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에 심각한 모순이 생깁니다. 문제점이 확 드러납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우수함의 기준은 4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이딴 그림이 떠오릅니다. 내 완벽한 아들, 딸들은 그 4가지의 능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런 학생 참 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학생이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만 전략이 나오거든요. 전략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거요? 그래서 대학이 실제로 보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형태를 봅니다. 아, 이 학생은 전공 적합성에 완전히 우수함이 집중되어 있구나. 좋아, 우수하네. 아니면요, 아, 이 학생은 학업 역량과 인성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선생님, 근데 제 아들, 딸은요, 제 딸은요, 학업 역량도 있고 인성도 있고 전공 적합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탈락, 불합격. 절대 2가지 이상은 절대 뽑지 마십시오. 그럼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를 지금 오늘 가셔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적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하실 일이요. 학교 학생부를 쭉 출력해가지고요. 학인점발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거니까 그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들, 딸은 어떤 능력이 있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중에 하나가 톡 튀어 오를 거예요. 그놈을 강화시켜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못하는 걸 어떻게 좀 잘하게만. 대학은요, 못하는 게 관심 없습니다. 잘하는 게 돋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더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학업 역량입니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 성적. 그쵸, 성적. 맞죠? 성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성적이죠.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수능이요. 그게 성적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수학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학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내신이 좀 안 되더라도 학생을 뽑아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학업 역량을 증명했거든요. 그러면 이 학업 역량이 증명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3번째 겁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업 역량으로 팍 포커싱 찍은 아이는요, 무조건 3번째 걸 보여줍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 노력한 거, 동아리에서 노력한 거, 봉사활동에서, 봉사동아리에서 노력한 거 말고 네가 노력한 거, 요 2가지만 학생부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내 아들이 어떤 노력을 했지? 내 딸이 어떤 노력을 했지? 그게 학교 프로그램으로 노력한 거요, 해당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 딸, 내 아들이 한 거예요. 그게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집에 가셔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그 서울대학교의 아로리 웹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웹진인데요. 아로리 웹진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 들어가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매년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9명의 학생부를 거기 올려놨어요.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 9명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7년째거든요. 63명의 학생부가 고스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분석하시면 돼요. 올해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건축환경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부산에 있는 일반계,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이과 학생 수학 1학년 2.0, 2학년 2.4, 3학년 2.6 합격. 왜요? 그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5학기 동안 이 학생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 할 만큼 계속 질문합니다.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끈질기게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든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수함을 증명한 거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합격. 학업 역량 하나 가지고요. 얼마든지. 언론이나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종에서 내신이요 큰 의미를 가진다, 조금 오해하시는 겁니다. 자, A 말씀을 드릴게요. A 학생의 5학기 평균 내신 2.5, B 학생 5학기 평균 내신 2.0. 어느 학생이 우수할까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A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B 학생이 우수해 보이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입학사정관은 놀랍게도요 평균 등급을 절대 안 봅니다. 왜요? 이거는 오류가 많은 데이터거든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왜요? 요소 저기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수십 가지예요. 근데 2.0 학생이 2.5보다 우수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A 학생이요 4등급에서 시작해서요 1등급으로 끝냈습니다. B 학생이요 1등급에서 시작해서 3등급으로 끝냈습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해 보이세요? 당연히 A요. 당연히 A라니까요. 그러니까 평균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환상이라고요. 신화예요. 저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게 결정하는 요소들이 이런 거예요. 이수자 수가 얼마나 됐느냐, 성적 추이가 어떻게 되니, 기타 과목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급 컷은 어떠니, 그리고 요즘에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심화 과목을 얼마나 공부했니. 심화 과목은요 대체로 학생 수가 모집단이 적거든요. 20명, 25명. 그럼 1등급 몇 명일까요? 2명. 등급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등급 때문에 제가 심화 과목을 안 들으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선택입니다. 내신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은요 평균 내신 등급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 우수한 학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평균 데이터는요 언제 쓰는 거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요. 전형 자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갑학생 국영수 성적 111.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시죠? 네. 을 학생이요 222. 누가 우수해 보입니까? 갑.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을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갑이 우수해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부분 다. 근데 이건 환상이라고요. 왜요? 원점수 볼까요? 몇 문제 차일까요? 한 문제요. 실수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 뭐라고요? 교과 전형이요. 수능 전형이요. 내가 수능에서 한 문제 더 틀리면 대학이 떨어집니다. 정시요. 학종은 그런 전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보고 갑과 을의 우수함은 비교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대학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냐고요. 입학사정관들이 실제로 분석하는 화면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여기죠. 여기.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요. 그 대학
그 학과에 지원한 전체 학생의 내신 평균이요. 지원자 그룹 전체의 내신 평균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은 고등학교에서 지원한 학생의 내신 평균이요. 그게 첫 번째로 보입니다. 요렇게요. 아, 지원자들의 내신 평균이 이렇구나. 동고교에서 나온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그러면 이 학생의 내신 평균은 어떠냐고요? 이 학생은 어디에 포커싱 되는 학생이에요? 수학이요. 그러면 이 학생의 학생부의 다른 영역을 쭉 훑어봅니다. 수학적 탐구 능력 막 이런 것들이 증명되면 이 학생은 1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인성은 이 학생부 그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로 나오는 학인 전반은요, 오해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공부를 안 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함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랑 대학이 생각하는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고3 때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3 때 저한테 와서요, 선생님 왔습니다. 그래 왔냐? 자, 너 꿈이 뭐니? 이렇게 출발합니다. 간단하게. 저 CEO요. 꺼져. 왠지 아세요? CEO라고 하는 꿈은요, 공부 안 한 학생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한 거죠. 그럼 CMO가 뭐 그 학생한테 막 꺼져 이러면 이 학생이 막 또 제 앞에서 왜 이렇게 많이 울어대는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남학생이. 야, CMO가 뭔지 아니? CFO가 뭔지 알아? CSO가 뭔지 알아? 모르는데요. 공부하고 와. 공부를 한 학생과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성 얘기하잖아요. 대학이 인성 요소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쵸 선생님, 제 아들 제 딸 진짜 착하다고요. 아, 착하니까 대학이 뽑아줘야 되는군요. 웃기고 있네요. 어떤 대학이 착하다고 뽑아줘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생활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누가 뽑아줍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뽑아준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요. 그런 대학 없어요. 어떤 대학이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뽑아줘요?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평가 요소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여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인성이 뛰어난 학생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요, 다들 휴머니티 얘기하세요. 인간성 얘기하신다고요. 대학은 인간성 안 봅니다. 인간성을 안 봐요. 뭘 볼까요? 인성을 보죠. 그럼 인성이 뭘까요? 퍼스널리티요. 퍼스널리티요. 휴머니티 말고요. 캐릭터가 어떤지를 보는 거라고요. 캐릭터의 우수함이 증명되면 인성 요소를 뽑아가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소서를 보면요, 진짜 뒤집어집니다. 저는 착하고요, 불합격! 전 진짜 성실하고요, 불합격! 그건 평가 요소가 아니라고요. 전공적 합성으로 가면 또 얘기가 또 좀 더 심해집니다. 이게 좀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좀 화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고 와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봉사활동 뭐 해야 돼요? 아들내미 딸내미가 의사가 꿈입니다. 학종을 준비합니다.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의료봉사를 해야 된대요. 감옥 갑니다. 고등학생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대요. 세상에. 그런 얄팍한 이야기를 하니까 학종이 떨어지죠.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뭐 하는데요? 청소요. 아,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청소하는 능력이었군요. 불합격.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얄팍하게 이해하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열 적합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등학교의 전공이라고 해봐야 25가지, 30가지를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대학의 전공은요, 수백 가지입니다. 전공 적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는 계열 적합성이에요. 입학사정관들이 모여가지고 연대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봅니다. 왜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 쓰십니까? 당신도 싫어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이 어쩔 수 없이 없어서 쓰는 단어예요. 계열 적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다음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갔던 학생들 가운데서요, 동아리 활동이 댄스 동아리,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걔들은 전공 적합성이 빵인데요. 축구부에 들어갔나요? 무용과에 갔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전공 적합성이란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올해 제가 연대를 보낸 학생이요. 올해가 아니죠. 어쨌든 올해 보냈네요. 올해 보내서 지금 연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요. 저희 학교에서 내신이 조금 안 좋았던 학생. 많이 안 좋았던 학생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학생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너희 꿈은 패스트 패션 CEO가 되는 게 맞겠다. 선생님 좋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 똑같이 질문해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묻습니다. 딸, 저 그놈을 땡땡땡이라고 부르거든요. 땡땡땡이라고 불렀는데 땡땡땡인 이유는 1학년 동아리 댄스 동아리, 2학년 동아리 댄스 동아리, 3학년 동아리 댄스 동아리, 자율활동, 연합 댄스 동아리. 진짜 땡땡땡. 땡땡땡. 야, 땡땡땡. 너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오늘 집에 가서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꼭 물어보세요. 네 꿈이 뭐야? CEO. 그러면 CEO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질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패스트 패션의 방점이 찍힙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고 유행을 선도해가는 기업이니까 패스트 패션의 방점을 찍어서 전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너희 창의력이 드러난 곳 어디? 땡땡땡. 왜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공연 기획 능력이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안무요. 창의성이 증명됐잖아요. 이게 계열 적합성이라고요. 이게 전공 적합성이라고요. 어디 허접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이 활동을 하면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 확 그냥. 저 핵물리학자가 꿈입니다. 봉사활동 어디서 할까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웃기고 있네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실패를 하죠. 전공 적합성은 계열 적합성이고요. 그건 반드시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냐지 활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동아리 떨어졌다고 울고 불고 진짜 웃긴 놈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발전 가능성입니다. 제가 제일 학인 전발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 가능성을 이 역량으로 찍어서 제가 아직까지 불합격시킨 학생이 한 명도 없거든요. 앞에 학인 전까지는 조금씩 떨어졌어요. 6개 적으면 뭐 5개 붙고 1개 떨어지고 막 이래요. 이 받는 건 뭐죠? 다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발전 가능성은 한 명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들내미 딸내미 좋은 대학 보내시고 싶죠. 그러면 발전 가능성을 찍으세요. 학생부에서 안 보이시죠? 지금 만드시면 됩니다. 뭐 하시냐면요, 4번째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부모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학 보내는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들내미 딸내미 부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야,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아들, 딸, 너희 학교의 문제점은 뭐니? 이만큼 나올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찝으세요. 이것만 고쳐보자.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혼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팀을 꾸리세요. 너랑 비슷한 생각하는 놈 3놈만 더 잡아와. 가능하면 짝수로 하십시오. 2대1로 싸우면 큰일 납니다. 싸워도 2대2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을 꾸리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욕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발악한 아이. 그게 뭐라고요? 잠재력 있는 아이입니다. 그게 발전 가능성을 증명한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학기 초에 이거 매 학기마다 하거든요. 애들 모여라.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찾는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선생님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요. 화장실 어떻게 됐고요. 뭐가 어떻고요. 저 선생님 수업 이상하고요. 그래? 고치자. 계속 반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걸 고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연구를 하고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고쳐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요. 그래서 점점 학교가 괜찮아집니다. 문제점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찾을 수가 없는데요. 있을 텐데 없어요. 대학 갈 방법이 없는 거야 임마. 찾아봐.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학 갈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에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기 있는 가로수가 왜 죽어가고 있죠? 저걸 제가 관리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저기 신호등이 좀 이상한데요? 연대. 선생님 이건 좀 이상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고쳐볼게요. 성대. 불가능이다.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놓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게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부모님들, 증명되지 않은 잠재력은요, 잠재력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학생부는요 크로스체크가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복해서 크로스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횡단평가인데 어쨌든 자동봉진에 교과서 획득, 독서, 종합의견, 수상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는데 이게 크로스체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획득이에요.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이거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걸 적습니다. 땡땡땡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우수한 학생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뭘 볼까요? 이걸 발표했구나. 진짜 우수하네 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입학사정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우수함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발표 다음에 이 발표와 관련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봅니다. 뭘로요? 독서로요. 그 주제와 관련된 독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독서의 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가 거짓말인 겁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발표인 거죠. 왜요? 공부하지 않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모든 학생부의 내용은 이렇게 크로스체크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법을 입학사정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별로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만, 그죠? 21세기 온라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종이를 넘기면서 학생부를 쳐다보지 않아요. 전부 다 뭘로 볼까요? 컴퓨터 화면으로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막 웹서핑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요, 하이퍼링크요. 교과서 획득 하이퍼링크 됩니다. 독서로 바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유사도 검색 다 됩니다. 다른 학생 거하고 똑같은 거 다 지워집니다. 철저한 크로스체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변화해서 전략적인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중단평가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이 학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평가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너무 늦은 게 아닌가요? 상관없습니다. 대학은
어느 시점에 이 고등학생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등장하면 앞에 것들은 패스하고 갑니다. 각성한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 학생이 무엇을 했나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든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2학년 2학기 때 이 학생이 뭔가를 시작해서 이전의 학생부와 완전히 다른 학생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학이 입학사정관이 그 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실사하거든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전 몇 번 봤거든요. 실사하러 옵니다. 진짜 이걸 했다고요? 확인하러 옵니다. 진짜 했다라는 사실이 검증되잖아요. 그럼 1단계 통과합니다. 대학이 그걸 다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거 하려고 입학사정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의 변화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들의 딸의 삶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2학년 2학기부터 달라지겠죠. 1학년이라면 1학년 2학기부터 학생부 내용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게 만드냐면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일상이지만 부모님들은 이게 되게 낯선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거에서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학생은요, 땡땡땡입니다. 땡땡땡이 뭔지 아시죠? 네, 그놈입니다. 그죠? 그놈의 학생부를 쭉 봅니다. 자, 차별화된 도전을 했네요. 아, 창의성이 있었네요. 2학년 때요,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창의성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 이 학생을 부릅니다. 3학년 때가 아직 입력 전입니다. 종합의견에 나와 있는 거 2개 빼고요. 3학년 입력 전입니다. 야, 땡땡땡 이리 와봐. 네, 선생님, 너 지금부터 뭘 하냐면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질문을 한다. 하루에 한 문제씩. 어떻게? 한 수학 문제를 해설지에 안 나와 있는 해설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설 방법 안 돼. 새로운 풀이 방법 만들어내. 한 문제, 하루에 한 문제만 질문한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이니까 20일입니다. 20문제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 학생이 이 20문제를 공부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수학 성적이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수학 성적 올라가죠? 수학 선생님은요, 3학년 때 학생부를 기록할 때 뭐라고 남겨줘야 돼요? 이 학생의 칸에 딱 왔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이름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땡땡땡라고 하면 이 학생이 뭐 했던 거 생각날까요? 질문했던 거예요. 수업 끝나자마자 맨날 따라와가지고 해설지에도 없는 문제풀이 방법을 가지고 날 괴롭힌 귀찮게 한 녀석. 어떻게 나와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해서 나를 귀찮게 하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는 사실을 3년 동안 3명의 선생님이 증명해 준 거죠. 이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계열적 합성에 창의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자율활동이 대학이 자율활동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4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학교 행사는 뭐니? 세부 내용은 뭐야?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니? 그래서 교사가 뭐라고 평가했니?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학생부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2학기 때 학생회장으로 쭉쭉쭉쭉쭉 그래서 책임의식 및 협동식을 키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많이 적어준 것 같고 책임의식과 협동심을 키웠으니까 대단해 보이죠. 근데 입학사정관이 보는 화면에는요,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회장만 보입니다. 회장만. 우리의 놀라운 회장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생각해 보세요. 입학사정관들이요, 평가할 때 평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해요? 평가 불가 도장을 찍고 아웃시킵니다. 왜 학종에서 떨어지냐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의 이야기가 많아요. 금연교육 받았습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금연교육 받으면 담배 안 피나요? 금연교육 받으면 우수한 학생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엇을 했냐고요. 그나마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는 학교는 친절한 학교고요. 좀 불친절한 학교는 빈칸으로 안 나오고 형광펜을 칠해서 화면에 형광펜이 쫙 칠해집니다. 그리고 끝에 숫자가 적힙니다. 40. 무슨 말일까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 40명. 탈락. 그래서요, 학종에서요, 학생부 평가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뭐 시간당 몇 분 쳐다, 이거 되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평가 불가거든요. 평가할 근거가 없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은데 뭘 평가해요? 조금 심한 경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입니다. 그러면 걔는 그냥 탈락입니다. 평가 불가니까요. 평가할 근거가 없거든요. 우수함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탈락입니다. 그 학생의 학생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유사도 검색에서 다 걸렸는데요. 아웃. 그러니까 결국 자율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노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샘플링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앞부분에 빈칸 있죠? 이 빈칸은 뭘까요? 저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왜요? 이건 100명이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100명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노란색은 뭘까요? 100명 중에 1명. 대한민국에서 1명. 그러면 읽어봤는데 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네? 그럼 이 학생이 한 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클릭합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던 게 보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클릭하면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15명이 한 겁니다. 15명이 했으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15명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비판하는 지식인 세미나에서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구나. 그럼 앞에 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 학생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구나.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책의 결과 이 학생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구나. 우수하네. 1단계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학교 행사가 뭐였냐면 땡땡땡 서재입니다. 세부 행사가 뭐였냐면 세미나 팀 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뭐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안적 자본주의에 대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평가가 뭐라고요?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자율활동 내용은요. 올해 고대 1단계를 통과한 학생입니다. 2.8 내신, 2.8 맞죠? 그 학생 2.8 내신입니다. 앞에 2.6, 2.4가 저희 학교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걔는 붙었어요. 왜요? 자기 우수함을 증명했거든요. 대학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루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루틴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학생들과 함께. 이게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루틴의 형태거든요. 수업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탐구해봤습니다. 탐구해보니까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또 책 읽습니다.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합니다. 해결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올해 서울대를 합격할 99.9999%로 합격할 학생, 고대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을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도 똑같은 루틴을 가져갑니다. 이 학생은 수업 중에 사회불평등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불평등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왜 불평등이 생길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꺼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공부 안 하고 와서 질문하는 건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공부해. 그리고 질문을 해야지. 우리 질문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자. 책 읽고 와. 내 이놈한테 가서 인간 불평등 치면 첫 번째 책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읽고 와. 선생님, 이 책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 나는 바쁘니까 빼고 막 이래요. 요즘 옛날엔 다 해줬는데 요즘 너무 바빠갖고 저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 선생님,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방과후학교 학생부 입력 안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그게 뭐 자율활동 입력 안 되는데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요? 교과서 득에다가요.
책 읽었습니다. 독서 활동. 그래서 책 읽고 고민했던 내용이, 그래서 내가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되잖아요. 교과서 특기 입력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아, 방과 후 학교를 했으니까 우수한 학생. 그런 대학 없습니다. 책 읽어요. 지적 역량을 강화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 학생 저랑 4개 학기 동안 방과 후를 했거든요. 전부 다 책 읽는 방과 후였습니다. 독서 토론 방과 후요. 그래서 사회정의 실천 방안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막 작성합니다. 교과서 특히 넣죠. 그러다가 제주도 난민 사태가 퍼졌습니다. 선생님, 왜 국가 간에 이런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탐구해봐. 국제기구 조사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학생의 꿈이 뭐냐면요, UN 인권 고등 판무관이요. 서울대가 처음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 꿈을 가진 아이요.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뭘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요즘 대학이 제일 좋아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실천이요. 네가 무엇을 배웠니? 공부해서 무엇을 배웠니? 네가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봐. 조금이라도 캠페인 활동도 좋아, 스티커를 붙이는 행동도 좋아, 어떤 활동도 좋으니까 네가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라. 대학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 루틴입니다.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이걸 해내시면 됩니다. 수시에 이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학생부의 자기의 강점을 찾는 거요. 지금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대학을 보내야 되죠. 근데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막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에는 정말 답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네 인생 최고의 스토리텔링을 써야 된다. 너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대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학생이요, 읽는 시간 5초. 1, 2, 3, 4, 5.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과. 왜요? 과학 관련 동아리를 했고요. 적정 기술에 대해서 탐구했고요. 에너지 기술, 공적 개발, 원조, 환경 불평등. 이과네요. 100%. 문과 학생입니다. 제가 3학년 때 만나 지도했던 학생, 3학년 때 학생부를 보면서 우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완벽한 이과구나. 훌륭하다. 지가 뭔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했던 거예요. 인정. 그럼 네 꿈이 뭐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표 지향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니까요. 네 꿈이 뭐야? 쌤, 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꿈은, 야, 네가 지금 활동한 내용만 보면 딱 네 꿈이 나오잖아. 쌤, 모르겠는데요. 야, 네가 했는데 모르겠다고? 모르겠는데요. 네 꿈은 자원개발 전문가야. 아, 그렇군요. 그럼 너는 어느 학과로 가야겠니? 과 어디로 보낼까요? 문과입니다. 자원개발 전문가를 꿈꾸면서 이러한 스펙들을 만들어 놓은 학생이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요? 최고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요. 찍어보세요. 무슨 과? 자원개발 전문가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원개발 전문가는 어디다 쓰지?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러시아 어문학과요. 이 학생은 뭐 하면 됩니까?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자원 외교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를 하면 됩니다. 완벽한 꿈이죠. 성대 러시아 어문학과 갔습니다. 3등급 대 후반을 가지고요. 완벽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왜요? 지가 해놓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학생은 그 많은 학생들 활동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친구 따라가도 결국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분석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 네가 뭐 때문에 이걸 했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대화를 해야죠. 이렇게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 만나면 진짜 좋겠죠. 근데 안 만날 수 있잖아요.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해주시면 돼요. 그 역할
똑같은 질문 방법으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꾸 해보시다 보면, 질문을 자꾸 던지시다 보면 이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제가 뭐 자원개발 전문가야라고 이야기하면 난 다음에 그냥 뜬금없이 러시아 어문학과를 했겠어요? 저도 클릭해서 다 찾아봅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인재상이 어떤지를 다 찾아보는 겁니다. 아! 자원! 좋아, 이리로 가자. 저도 공부해요. 질문 던지십시오. 근데 질문을 던지려면 방금 말씀드렸죠?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들과 대화하는 아버님은 몇 분 계실까요? 딸과 대화하는 학부모님은 뭐 대화, 일상적인 대화는 하시겠죠. 밥 먹었니? 와, 요즘 드라마 재밌더라. 근데 있잖아, 그러면 일단 정색하게 되잖아요. 공부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한 일주일 이 아이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방금까지 나랑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나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핸드폰 잠깐 봤는데 문 열고 들어오더니 야, 공부 안 하고, 그런 순간 끝나는 겁니다. 대화 끝.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셔야지 이게 나옵니다. 완벽한 스토리텔링이에요. 내 아들이 한 것, 새로운 거 한 거 아니에요. 지가 한 것 베이스로 분석해내시면 됩니다. 완벽한 스토리텔링이죠. 이런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이걸 전제로 까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똑똑한 놈들이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일단 경험치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학종 전략입니다. 건국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도에 건국대학교를 간 학생이요. 엥? 지원자입니다. 9등급 때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지원자입니다. 1단계 통과한 학생이요. 7, 8, 7, 건대? 합격자들입니다. 일반고예요. 일반고 내신 7.8이요. 왜 이 학생은 건대를 갔을까요? 자기 자신을 증명했거든요. 학생부를 통해서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양대학교요. 2019학년도 입시 결과 한양대학교 자기소개서 없습니다. 추천서 없습니다. 내신 안 봅니다.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요. 다 뽑고 난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맨 마지막에 있었던 학생, 내신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이요. 6.8이요. 6.8이요. 작년 7.5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 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책을 진짜 많이 읽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면서요, 전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대학 보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전략을 잘 짜시면 됩니다. 접근 방법의 문제거든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평가하는 사람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학사정관들과 대학 교수들입니다. 공부를 한번 그 방향으로 공부를 쭉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냐를 보면 이 학생의 지적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독서 커리큘럼의 루틴에 맞는 것들을 쭉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게 만들어요. 진짜로 읽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면접에 가면 뭐 물어볼까요? 책 물어봅니다. 100% 책 물어봅니다. 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100권을 다 기억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최소한 뭐 준비합니다.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고 마지막 전략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걔는 붙거든요. 뭘까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뭘 배우고 뭘 느끼고 어떻게 알고 됐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했던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교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합격. 이 전략은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제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도 됩니다. 길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스토리텔링이니까. 이거는 자녀와 부모님 간의 전쟁을 유발하는 그래프라서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내 아들 내 딸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는 양심껏 판단하시고 우리의 괴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디요? 여기요. 몇 시에 일어날까요? 부모님들은 출근하시면 잘 모르시죠. 저는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을 계속 방학 때 깨우거든요. 공부 안 하고 대학을 가, 뻥치지 마. 그런 건 없어. 몇 시에 일어날까요? 2시. 선생님, 전 아침에 깨우고 가는데요. 네! 일어나죠. 또 자죠. 왜? 밤새도록 놀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1학년 학생들 마찬가지죠. 수시 학종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전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들 인생에 딸 인생에 멘토 교사를 만드시는 것들이 3명만 있으면 됩니다. 3명이요. 그 3명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학생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비화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예쁘죠? 꽃말에 꽂혀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꽃말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거든요.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패션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열정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을 함께 파시오라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순환을 표현합니다. 결국 인내, 끈기, 고통을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내 딸, 내 아들을 이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 열망을 가지셨다면 그 대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고통을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욱 올라오는 이야기 누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열망은 반드시 고통을, 인내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 터무니없이 높은 열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참아내셔야 됩니다. 터트리는 순간 이 아이는 불합격입니다. 끊임없이 참아내시고 그 참아냄을 통해서 성장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시성적하고 또 다른 이야기, 정시성적과 다른 성장하는 스토리, 합격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성공적인 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윤구였습니다.